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은 곳,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스토리텔러, 금융 역사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부의 축적에 빛을 더해줄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수백 년 동안 정부조차도 절대로 위조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금이었죠. 녹슬지도 않고 프린터로 찍어낼 수도 없으며 런던에 있든 카이로에 있든 베이징에 있든 똑같은 황금비들 뿜어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보편적 진리에 가장 가까운 존재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정부가 바로 그 금을 자기 자신에게서 훔치는 방법을 배우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금괴 탈취라고 하면 뭘 상상하나요? 복면 쓴 강도들, 육중한 장갑차, 아니면 오션스 11 같은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 하지만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 도둑질에는 총도, 터널도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펜과 법, 그리고 카메라가 절대 허용되지 않는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한 서명뿐이었죠. 왜냐고? 국가가 자기 나라의 금을 조작하는 건 절도라고 불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책이라고 불리니까요. 이 거대한 게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해하려면 금이 단순히 부가 아니라 바로 돈 그 자체였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19세기, 세계는 금본위제라는 시스템 아래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주요 통화, 달러, 파운드, 프랑화는 정해진 양의 금에 의해 그 가치가 보장되었죠. 이건 마치 요즘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갓생 라이프와도 같아요. 내가 가진 실물 자산, 즉 시간과 에너지 이상으로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당시 정부들은 금 보유량 이상으로 돈을 찍어낼 수 없다는 강력한 규율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폐 한 장을 들고 중앙은행에 찾아가면 그 지폐가 상징하는 실물 금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신뢰와 규율에 기반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규율이라는 건 인류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이자 각국 정부들은 슬그머니 규칙을 구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나중에는 아주 많이,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종이돈을 찍어냈죠. 이른바 돈 복사 버그가 시작된 겁니다. 금본위제는 서서히 황금빛 환상으로 변해갔습니다. 금고는 굳게 닫혔고 대중들은 여전히 금이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리고 그 믿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신뢰에 균열이 가기 전까지는요. 제1차 세계대전은 인류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금 탈취 사건이었습니다. 전쟁 자금이 절실했던 유럽 국가들은 금본위제를 중단하고 시민들의 금을 압수했으며 그 자리를 종이로 된 약속 증서로 대체했습니다. 은행은 금고를 걸어 잠갔고 금은 유통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강도에게 도둑 맞은 게 아니었죠.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바로 정부가 가져간 겁니다. 전쟁이 끝나자 각국 경제는 빚더미 아래 붕괴했습니다. 통화 가치는 폭락했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끔찍한 경험을 했습니다. 독일의 마르크화는 가치를 완전히 잃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MZ세대가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폭락해서 평생 빚만 갚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바로 그 공포가 국가 단위로 현실이 된 겁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가치를 지킨 것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금은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종이돈 뒤에 숨겨진 거짓말을 폭로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부들은 그 거짓말을 직접 통제하기로 결정합니다. 1933년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102호를 발동합니다. 미국 시민이 금화나 금괴를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이었죠. 시민들은 자신들이 가진 금을 온스당 67달러, 당시 공식 가격에 정부에 넘겨야만 했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어요. 금을 내놓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그리고 불과 몇 달 뒤 정부는 금의 가치를 온스당 35달러로 재평가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워싱턴은 자국이 보유한 금의 달러 가치를 무려 70%나 부풀린 겁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은 합법적으로 강탈당한 셈이죠.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교활한 금융공학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금은 정부 금고에 남았고 사람들의 손에는 종이돈만 남았죠. 그리고 그 종이돈에 적힌 금으로 보증한다는 약속은 비록 그 누구도 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절도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금을 조작하는 것은 압박에 시달리는 정부들의 표준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금이 돈의 가치를 정의한다면 금을 통제하는 것은 곧 현실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전 세계적인 금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잿더미가 되었고 미국의 금고는 흘러넘칠 정도였죠. 전 세계 금 공급량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2만 톤 이상의 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압도적인 지배력 덕분에 미국은 1944년 브레튼우즈 회의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브레튼우즈 체제 하에서 모든 주요 통화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었고 달러 자체는 온스당 35달러로 금에 고정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른 나라 정부들이 언제든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의미였죠. 하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경제 전체가 이제 미국의 신용 하나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환상은 한동안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금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자원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소련과의 우주 경쟁, 대규모 국내 복지 프로그램까지 달러는 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해외로 흘러나갔습니다. 1960년대 후반이 되자 전 세계에 유통되는 달러의 양이 그것을 뒷받침할 금의 양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유럽은 이 사실을 눈치챘죠. 특히 프랑스의 샤를 드골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드골은 바보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 불균형을 간파하고 미국의 허풍의 정면으로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1965년 그는 프랑스 군함을 뉴욕 항구로 보내 수십억 달러를 실물금으로 바꿔 프랑스로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치 포커판에서 내 패를 까봐라며 올인한 것과 같았죠. 하나둘씩 다른 나라들도 뒤를 따랐습니다. 매달 수톤의 금이 미국 금고를 떠나갔습니다. 이 금 유출을 늦추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은 런던금 공동체라는 비밀 동맹을 결성합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6개의 유럽 중앙은행이 금값을 온스당 35달러로 인위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연합작전이었죠. 금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즉 사람들이 달러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면 이 공동체는 시장에 금을 쏟아부어 가격을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그 작전은 실패하기 전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968년 압박은 견딜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공동체는 붕괴했으며 금 유출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고는 2만 톤 이상에서 겨우 8천 톤으로 급감했습니다. 세계의 금이 말 그대로 배를 타고 떠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국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971년 8월 15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생방송 TV에 등장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미소와 안심시키는 어조로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행정 용어처럼 들렸죠.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20세기 가장 중요한 금융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닉슨은 하룻밤 사이에 브레튼 우즈 체제를 끝장냈고 그와 함께 돈과 금속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그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금 탈취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한 국가가 금과 실내 둘 다를 지켜낸 순간이었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달러는 이제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은 포트녹스 금고에 그대로 머물렀고 종이돈은 전 세계에 계속 유통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척해야만 했습니다. 그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자국 통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금이 아니라 바로 석유였죠. 사우디아라비아 및 오펙과의 거래를 통해 워싱턴은 전 세계 석유가 오직 미국 달러로만 가격이 매겨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이었죠. 이제 각국은 금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금이라는 담보 없이도 달러를 강하게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세계는 조용히 한 종류의 담보를 다른 종류로 바꾼 셈입니다. 금에서 지정학적 힘으로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금은 결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을 뿐이죠. 대중들은 금이 금고에서 손대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고 들었지만 정부들은 계속해서 비밀리에 금을 사고 팔고 빌려주고 교환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통화 운영이라는 이름으로 재포장되었고 모든 조작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건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정책이었으니까요. 1971년 이후 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돈은 디지털화되었고 빚은 무한대로 늘어났으며 경제학자들은 금을 야만적인 유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조용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정부들은 금을 버린 게 아니라 단지 이야기를 바꿨을 뿐입니다. 통화를 금에 고정시키는 대신 이제는 마쿠에서 금을 조작하기 시작한 거죠. 공식적인 입장은 금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지만 닉슨 쇼크 이후 수십 년 동안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비밀리에 금을 거래하고 서로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외환보유고 관리라고 불렀죠. 현실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금을 사용하는 똑같은 게임의 연속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세계화와 종이 금융이 낡은 금속을 대체했다고 모두가 믿던 시절 영란은행은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고든 브라운의 주도하에 갑자기 영국금 보유고의 절반 이상 거의 400톤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분은 보유 자산을 다각화한다는 것이었죠. 이 매각으로 전 세계 금값은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안에 금값은 3배로 뛰었죠. 영국은 거의 바닥에서 금을 팔아버린 셈입니다. 비평가들은 이를
브라운의 바닥 2라고 불렀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거대 금융기관들이 금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상 납세자의 돈으로 그들을 구제해준 것이라고 수군거렸죠. 진실이 무엇이든 이것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구 정부들은 더 이상 금을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돈을 또 다른 금융상품처럼 다루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계의 다른 지역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부터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은 조용히 금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식품이나 향수 때문이 아니었죠. 바로 힘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서구가 잊은 척했던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금이 더 이상 통화를 뒷받침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신뢰를 뒷받침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신뢰는 모든 것입니다. 21세기는 또 다른 불편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 어떤 정부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죠. 미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공식적으로 미국은 약 8,1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보유량이죠. 하지만 이 수치는 195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독립적인 감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몇 년마다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번번이 흐지부지됩니다. 금고는 봉인된 채로 있고 대중들은 수십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금괴 사진과 언론 공개 행사로 안심할 뿐입니다.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을까요? 금은 단순한 준비 자산이 아니라 신뢰의 온도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계가 미국이 주장하는 만큼의 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게 된다면 전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그 어떤 정부도 프린터로 찍어낼 수 없는 유일한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야기는 다시 바뀌었습니다. 은행과 통화에 대한 신뢰가 급락하자 갑자기 금이 다시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신호로서 말이죠. 한때 금을 팔았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뉴욕과 파리에 보관된 자국의 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가 그 뒤를 이었죠. 모두 본국 송환이라고 불렀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믿는다. 2010년대가 되자 이 움직임은 확산되었습니다. 중국은 수년간 매달 공식금 보유량을 늘렸고 러시아는 10년도 안 돼 보유량을 2배로 늘렸습니다. 이란이나 터키처럼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되었던 국가들은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무역에 금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한 온스씩 조용한 반란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은 다른 수단으로 달러를 방어했습니다. 금이 옆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달러의 실질적인 담보는 지정학적 힘, 즉 군사력, 에너지 지배력, 그리고 뉴욕을 통과하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반조차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서구가 2008년 이후 수조 달러를 찍어내는 동안 신흥 경제국들은 그 어떤 중앙은행도 평가절하할 수 없는 것, 바로 금속으로 자산을 다각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대 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단 1년 만에 1,000톤이 넘는 금을 사들였습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축적이었죠. 그들은 장신구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다음에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즉 또 다른 리세대 대비의 방어벽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언어는 바뀌었지만 논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국은 빚에 몰리면 결국 자국의 금에 눈을 돌립니다. 어떤 제국은 몰수하고
어떤 제국은 가격을 재평가하며 어떤 제국은 있지도 않은 금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척합니다. 오늘날의 조작은 금고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일어나죠. 전 세계 금 가격은 더 이상 실물금의 운송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런던과 뉴욕에서 거래되는 선물 계약에 의해 결정되죠. 이것들은 종종 존재하지도 않는 금을 인도하겠다는 종이 약속입니다. 실물금 1온스당 수십 개의 종이 금 이사고 팔리고 있습니다. 마치 100석짜리 콘서트에 1만 장의 티켓을 팔면서 모두가 한꺼번에 오지는 않을 거라고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거나 관점에 따라서는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시킵니다. 1960년대 런던 금 공동체가 썼던 똑같은 수법이죠. 인식을 통제하면 가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 한편 디지털 화폐, 인플레이션, 그리고 정치적 분열은 다시 한번 돈에 대한 세계의 믿음을 침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죽을 때마다 사람들은 다시 금으로 돌아옵니다. 이자를 주거나 복리로 불어나서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금 탈취는 정부가 시민에게서 금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들이 서로에게서 금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음 위기가 닥치기 전에 가치의 규칙을 새로 쓰려는 국가들의 싸움이죠. 미국은 여전히 가장 큰 금 보유국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럽도 상당한 양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아시아, 특히 중국이 채굴, 정제, 그리고 국가적 매입을 통해 전 세계 신규금 공급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1세기 말에 처음으로 금속의 힘의 균형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금이 움직일 때 제국도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600년대 스페인의 황금 함대가 고갈되었을 때 그들의 제국도 뒤따라 무너졌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후 영국의 금 보유고가 붕괴했을 때 그들의 세계 지배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시스템이 기록적인 부채 아래 신음하면서 금은 다시 한번 경고의 속삭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더 이상 종이 약속만으로 세계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 다른 누군가가 금속을 통해 그 신뢰를 지키려 할 것입니다. 1933년에 시작된 바로 그 패턴, 즉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금을 조작하는 정부들의 행태가 이제는 전 지구적 규모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는 그 조작이 낡은 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결국 금은 결코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국가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진정으로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죠. 그들이 금을 비축할 때 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을 팔 때 그들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 그것은 이미 통제력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금을 만졌던 모든 정부는 그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구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오랫동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금은 정치나 정책 혹은 인쇄기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은 물리학에 복종합니다. 희소성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빚의 세계에서 바로 그 점이 금을 위험하고도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대한 금 탈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끝난 적이 없었죠. 단지 경제학의 언어와 중앙은행의 의식이라는 옷을 입고 더 정중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정부가 걱정 마십시오. 금은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금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안전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요.